안녕하십니까. 하루의 경제주식 마무리 경주마 이재용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미국 주식이 3일 연속 오르다가 확 떨어지면서 우리 주식 오늘 장 어떡하지 걱정했는데 이 아랑곳하지 않고 오랜만에 오르는 것처럼 한번 올라줬습니다. 종목으로 봐도 한 400개 정도가 하락을 했고 나머지는 다 올랐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올라도 뭔가 불안함이 싹 가시진 않습니다. 이게 계속 올라줄까? 또 내일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함이 있습니다. 오늘은요, 투자자 관점에서 어떻게 투자하는 게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데 맞는 것인가? 이런 얘기를 좀 나누기 위해서 정말 이 시장의 전문가 두 분만 모시고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작가한테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이 경주마 생기면서부터 섭외를 했다고 그러는데 뭐 그렇게 바쁘셨습니까? 처음에는 이 금융감독원에서 저희 허가 나오기 전까지 방송 출연하지 말라고 해가지고요. 예, 그래서 못 나왔고요. 경주마 이름을 너무 프로그램 이름을 잘 지으신 것 같아가지고요. 네,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네. 그런데 주식이 보면 또 약간 이 말의 성격을 굉장히 닮은 부분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보면 뭐 뛰는 말에 올라타라. 예. 그런 말도 있고요. 근데 실제로 보면 뛰는 말에 올라타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죠? 그거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가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이런 경주마나 천리마를 타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 천리마를 타는 게 뛰는 말에 올라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시장이 누워 있을 때 타기가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경주마 참 좋은 프로그램이라 생각합니다. 요즘같이 그 시장이 서 있든가 아니면 말로 표현하면 말이 누워 있을 때 이렇게 같이 타고 같이 일어난다 이런 뜻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참 보고 싶어하는 분이었습니다. 박세익 대표님 오늘 잘 나와주셨고요. 오늘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쭙겠습니다. 박세익 대표께서도 지금 물려 있습니까? 아니면 물린 적이 있습니까? 주식에? 하늘의 별만큼 많이 물렸었죠. 네. 그리고 지금도 물려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어머니께서 얼마나 걱정이 되셨으면 아이고 요즘 장이 안 좋아서 괜찮냐고 그런 말씀을 하셔서 아니 저희 최근에 이제 영업을 저희가 5월 달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계속 자금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이렇게 주식은 이렇게 비관적이고 가격이 쌀 때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샀다가 바로 올라가면 그게 재수가 좋게 발바닥에서 잡는 거고요. 지금은 싼 구간이다라고 샀다가 페드가 금리 더 올리면서 지금 지하 5층인 줄 알았더니 지하 지금 8층, 9층 와 있잖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물려는 있지만 내가 지금 시점부터 1년 이후에 이 주식이 어느 정도 될까 그 목표 수익률을 생각하면요. 지금은 이제 하락이 그렇게 이제 두렵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박세익 대표도 물려 있는 지금 시장. 우리 정광우 크리에이터는 어떻습니까? 올해 장에서 안 힘드신 분이 피해갈 수 없는 그런 거라 보고요. 사물놀이란 말도 있지 않습니까? 사면 물리고 놀면 물린다. 지난 1년 넘게 그런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두 분의 말에 위안을 얻습니다. 제가 아는 주변에 주식 고수들 있잖아요. 정말 500억, 1000억 이런 주식 고수들 전부 주식 다 잔뜩 갖고 물려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시장 그러니까 박세익 대표는 주식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제가 94년 8월 달에 자무사에 들어왔으니까요. 이제 내년이면 30년입니다. 30년. 우리 정광훈 크리에이터는 어떻게 되셨죠? 저는 금융위기 직전부터 이제 주식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런 분들도 글쎄, 근데 이런 하락장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금융위기 때가 이전이니까 들어가자마자 금융위기 겪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사실 대학교에서 주식 동아리를 하고 있었을 때였는데요. 맨날 빠지다 보니까 저희가 주말마다 이제 세션을 하게 되는데 현업에 계신 선배님들이 오셔서 너희는 주식하지 말아라. 너무 힘들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이제 진짜 바닥이 그때 천도 깨지고 이러면서 주식이란 이런 것이구나. 어떻게 보면 일찍 좀 매를 맞았었던 것 같습니다. 호되게 배우셨네요. 너무 호됐던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때가 있었습니까? 지금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요. 예, 너무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좀 짜증나게 그죠? 작년 1월 달에 삼성전자 뭐 96,800원을 기록하고 작년 6월 25일 날 우리 지수가 3,300을 기록한 이후에 반등다운 반등장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좀 지치고 힘든 거는 맞는데요. 우리 증권업계에 유명하신 뭐 김영희 교수님이나 박용호 회장님이나 1988년도에 입사하셨더라고요. 88년도 그때 100에서 900까지 갔다가 그러고 나서 1990년 이럴 때 완전히 이제 뭐 깡통 계좌 나오고 할 때 박살 났었고요. 그렇게 살아남으신 이제 주식의 고수분들 보시면 다 보면 지금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청난 혹독한 장들을 많이 겪으셨어요. 네. 근데 지금과 유사한 과거의 사례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경기 침체에 뭐 강달러에 있을 건 다 있잖아요. 이런 적이 있습니까? 어느 한 가지만 있고 나머지는 괜찮고 이러지 않았었습니까? 아니, 질문을 잘 하셨는데요. 제가 봐도 이런 적이 있었나? 왜냐면 지금 경기 침체 맞습니까? 침체인 거는 같은데 지금 어디 다니시는 거 보면 침체가 아닌 것도 같고 그게 헷갈립니다. 아니 주말에 백화점을 나갔든지 아니면 요즘 저녁 때 이제 식당을 가보잖아요. 작년 재작년 코로나 기간에 정말 저녁에는 식당이 사람이 없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가면 자리가 없네? 그리고 비싼 집은 예약이 안 돼요. 예, 비싼 집은 아예 예약도 안 되고요. 여전히 명품 백화점 앞에는 줄을 서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렇게 경기 침체를 미리 걱정하는 장은 처음이다. 네, 그런 생각합니다. 다가올 경기 침체가 아주 혹독하다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침체가 오지는 않았는데 지금 미국의 실업률이 3.5%잖아요. 침체라는 거는 실업률이 그래도 뭐 한 6%, 2년 전에 있었던 코로나 때는 14% 갔었고요. 금융위기 때도 10% 갔었고 뭐 1980년 초 전부 다 10%뭐 이랬었거든요. 근데 아니 어떻게 실업률 3.5%고 여전히 일자리가 많고 이런 상황에서 경기 침체? 우리가 너무 지금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자산 가격이 다 떨어졌잖아요. 이 떨어진 자산 가격에 너무 다가올 경기 침체를 두려워하고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비슷한 장이 2011년이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 있고 2009년, 10년에 QE1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QE2가 바로 있었죠. 양적 완화 조치가 있다 보니까 그때도 지금처럼 약간 머니터리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돈의 힘으로 이제 물가가 올라가는. 그때 원자재 가격이 유가가 2008년도에 36불까지 빠졌다가 110불까지 올라가거든요. 뭐 지금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2년 전이라. 그렇게 110불까지 올라가고 천연가스 가격도 급등을 했었고요. 지금보다도 더 올라갔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물가 공포 여기에 따라서 10년물 국제금리가 그때도 4%까지 올라갑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거는 그때는 물가만 있었지 지금처럼 뭐 전쟁 공포는 없지 않느냐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그리스 사태가 2010년에 발발하면서 2011년도에는 피그스 국가로 뭐 확대가 되면서 아니 스페인, 이탈리아 같은 나라도 망할 수가 있어? 그 정도로.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옆에 지금 독일, 프랑스 아주 괜찮잖아요. 보면 그냥 전기료가 너무 비싸서 막 힘들다라고는 하지만 그때 2011년 당시에 남유럽 위기가 우리한테 줬던 그 공포감은 지금에 비하면 훨씬 더 심했었거든요. 그런 2011년의 공포에서 탈출하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그러고 나서 실질적으로 엄청난 경기 침체가 올 것 같았지만 경기 침체는 안 왔고요.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상장사의 영업이익, 순이익은 2011년 이후부터 12년, 13년, 14년까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제 조선, 건설, 그때 당시에는 이제 부동산도 안 좋았지 않습니까? 11년, 12년도에 부동산까지 지금처럼 떨어지면서 굉장한 경기 침체가 올 것 같았지만 주식은요 그냥 옆으로 박스권을 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생겼던 얘기가 이제 박스피라는 말이 생겼었거든요. 꽤 오래 갔었죠. 네, 꽤 오래 갔었습니다. 거의 한 10년 가까이 그렇게 쭉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섭습니다. 쭉 그렇게 갈까 봐. 근데 우리 정광훈 대표도 잘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에 2011년, 12년, 13년을 거쳐가면서
저희 업계의 펀드 매니저들이 많이 나갔어요. 네. 잘린 게 아니라요. 네, 스스로 나갔죠. 네, 전무님 저희도 나가서 돈 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종목 장세가 전개됐었거든요. 2011년부터 바이오가 올라가고요. 그때 당시에 뭐 우리나라에 지금도 이제 병원 가시면 뭐 무릎 관절, 카티스템이라고 줄기세포 치료를 하는 메디포스트의 세계 최초의 관절 치료, 중줄기세포 치료제가 허가를 받은 것도 2011년이었고요. 그렇군요. 11년부터 15년 사이에 뭐 화장품 날라가서 뭐 엄청난 종목 장세였어요. 야, 다시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지금 막 드는데 네. 그거 이제 뒤에 또 얘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어떻습니까? 2011년을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과 비슷한 상황, 과거로 본다면 동의하십니까? 분명히 닮은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정말 어렵다고 하는 것이 그 과거 것들의 모습들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은 또 70년대도 말씀을 하시지만 이것이 뭔가를 다 조금씩 닮아 있는데 또 완전히 100% 닮은 것은 없다 보니까 조금 또 많이들 불안해 하시고 헷갈려 하시는 게 아닌가. 근데 그것이 너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완전히 똑같은 게 반복되는 건 없고 영화도 항상 후속편 보시면은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뒤에. 그래서 그런 이제 것들을 조금씩 모아가지고서 안 좋은 현상을 만들어냈다. 뭐 그렇게 어찌 보면 조금 단순하게도 보시는 것이 도움되시지 않을까, 약세장에서는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만 물려있는 게 아니고 최고의 전문가도 같이 물려있는 이런 험난한 시장. 이 시장을 하여간 경주마에서 한번 타개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 이 시간에 충실하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일리 이슈부터 가겠습니다. 데일리 이슈 2개 뽑아놨는데요. 오늘은 역시 이재용 부회장 회장되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의 똑같으시네요.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참 우여곡절이 많았고 엄중한 시기를 지났는데 글쎄 해야 할 일이 그만큼 많겠죠? 네, 그 삼성전자 이제는 뭐 우리나라 국민주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죠? 뭐 600만 명 넘는 분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계시고, 그런데 우리 개인 분들이 이제 투자하는 스타일이 보통 이렇게 떨어지면 사시려고 이제 밑에 걸어놓다 보니까 계속 체결이 된 거예요. 네, 맞아요. 네, 계속 체결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뭐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는데 제가 삼성전자 사신 분들한테 잘하셨다, 괜찮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삼성전자 이제 지배구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안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 지배구조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이 회사 성장성은 알겠는데 과연 주주를 위한 그런 경영을 하실 수가 있을까? 그런 의심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재용 부회장께서 이제 회장님이죠. 회장님 되시기 전에도 나는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경영권은 물려주지 않겠다. 이런 선언도 하셨어요. 그죠? 네. 어떻게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뭐 애플, 구글 다 보면 전문 경영인이 하잖아요. 주주 가치 극대화를 위해서 가장 이 회사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전문 경영인을 쓰겠다는 말씀을 하신 거고요. 이미 지금도 삼성의 가장 큰 장점이 이 전문 경영인 체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뭐 2년 전에도 보면 특별 배당 거의 3,000원을 해버렸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회사가 번 돈을 또 주주한테 돌려주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기술적 초격차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가.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요. 기술적 초격차를 유지를 하고 있으면 반도체의 다음 사이클이 오잖아요. 그러면 항상 삼성전자의 주가를 보시면 전고점을 돌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전고점이 지금 96,800원이니까 지금 오늘 6만 전자를 회복할 듯 하다가 이제 못하긴 했지만 그랬죠. 6만 원을 회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많이들 위에서 물려 계시니까 그렇죠? 내 단가가 74,000원인데 아니면 78,000원인데 이걸 회복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인데 제 계좌를 보셨어요? 제가 저희 오시는 고객분들 보면요. 희한하게도 약속이나 한 듯이 평단이 되게 비슷합니다. 네, 그 구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 체제를 일단 환영을 하고요. 경영을 잘 해주시고 주주가치의 극대화에 애를 써주시면 이 빠른 시일 안에 삼성전자가 다시 9만 원을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이 투자자들은 주가로 판단하니까 오늘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6만 원 갔다 다시 내려왔어요.
결국은 59,500원인가 끝났죠. 예. 많은 분들이 오늘도 들어간 분들도 있고 개인 투자자들은 오늘 많이들 파셨더라고요. 또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삼성전자의 주가. 네, 사실 워낙에나 계속해가지고서 별다른 반등을 주지 못하고 네. 하락세를 펼치다 보니까 조금 이제 반등을 최저점에서 한 10% 정도 예. 하다 보니까는 좀 매도를 하고 싶으신 욕구가 강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내려올 때에도 별다른 정말 속수무책으로 내려온다 이런 느낌을 받지만은 한 번 이게 또 바닥을 잡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또 하단이 단단해지면서 힘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 참아 오셨는데 너무 빨리 이걸 또 결정하셔가지고서 방향을 돌리시는, 그러니까 매도로 돌리시는 것은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네. 전체적으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증시가 한국의 기준으로는 1년 넘게 지금 약세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해가지고서는 저는 좀 바닥이 잡힌 징후가 보이는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좀 현금 여유가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지금부터가 그 현금들을 사용하기 시작하셔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모든 투자자들이 가장 먼저 보는 주식은 당연하게도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관심은 오히려 지금부터가 네.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있어서는 높아질 수 있는 시기이므로 그런 점을 조금 참고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이재용 회장이 주가 부양에도 신경을 좀 쓸까요? 저는 당연히 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이 회사를 둘러싸고서 일종의 이해관계 혹은 여기에 이제 참여하고 있는 집단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에는 당연히 회사 그 자체나 임직원 아니면은 외부적인 부분들도 있겠지만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주주에 대한 부분도 들어가게 됩니다. 네. 삼성전자가 그 전에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행동을 안 했던 게 아니거든요. 네. 배당도 3개년 계획들을 계속 발표를 했고 자사주 매입 소각도 그 전에는 했었고 액면 분해까지도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는 사법 리스크라든지 아니면은 최고 경영진 쪽에서의 이제 좀 건강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지금은 완전히 그거를 100%는 아닙니다만은 네. 어쨌든 좀 상징적인 의미에서 회장 이런 부분까지도 올라가셨기 때문에 충분히 주주 쪽에 있어 가지고서도 고민한 결과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10년 만에 회장이 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에 대한 얘기 먼저 나눠봤고요. 이번에는 BBB5가 뜨고 있다. BBB5 이게 뭡니까? 저도 대본 보고 알았는데요. 그러셨어요? 네, 항상 이제 시장이 올라갈 때는 예전에 미국 시장도 보면 브릭스, 네. 빵, 마가 네. 이런 말들이 있듯이 우리 시장에도 2009년도에는 칠공주, 네. 그리고 처하정 장세 이런 식으로 참 말들을 잘 만들어내는데요. 이번 올라갈 때는 뭐가 주도주가 되는가라고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BBB5 네. 해서 최근에 이제 그 시가총액 상위 10종목을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예전에 빅7이라고 2020년 코로나 때 네. 올라올 때도 배터리 그리고 바이오, 그리고 인터넷, 게임 이런 식으로 해서 빅7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배터리, 반도체, 바이오? 그리고 바이오. 네. 요 세 종목이 최근에 10월 달에 지금 네. 지수가 이제 한 6% 올랐거든요. 네. 6% 올랐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이 종목 대형주들이 다 보면 10% 이상씩 오르면서 이런 용어가 지금 생긴 것 같습니다. 이거를 지금 외국인들이 3조 넘게 사들이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보시면은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좀 국내 쪽에서 개선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이 부분은 글로벌 펀드 플로우를 보아도 최근 2개월 동안에는 거의 매주 외국인 자금이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이제 검은 머리 외국인의 매매다 이렇게 보실 게 아니라 이 부분은 정말로 좀 외국인의 수급이 국내 증시 저평가 매력을 보고서 들어오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보통의 경우에 이렇게 우리가 하락이 크게 일어났었고 그 뒤에 외국인 자금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할 때에는 대표주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그 대표주도 그들의 포트폴리오에서는 아마도 언더웨이트이 되어 있을 것이거든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이제 반등을 만약에 하게 되었을 때 주도주가 뭐가 될 것이냐 이게 다들 관심이신데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어떤 특정 이제 섹터를 고르기보다 이번은 오히려
사이즈 효과가 클 수가 있다. 네. 그래서 대형주들이 외국인의 힘을 받아가지고서 좀 상승을 주도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은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이제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환율까지 고려를 했었을 때에는 한국의 환율을 고려를 하면은 정말로 많이 빠져 있거든요. 그네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사볼 만한 계제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혹시나 우리가 만약에 시장이 생각보다 더 강할 수 있다. 그런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라는 요소를 생각을 해보면 최근 중국에서 시진핑 3년임 이후에 중국에 대한 의문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 같은 신흥시장 내에서 중국에 대해 가지고서 비중을 좀 줄이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신흥시장 내에서는 중국이나 대만은 우리의 경쟁자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자금들이 나오고 어디로 갈 것이냐 같은 신흥시장 내에서라고 했을 때에는 현실적으로는 뭐 한국이나 인도나 이런 나라들이 대안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랬을 때 생각보다 외국인의 수급은 우리 시장에 강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이번에 주식이 올라가는 우상향으로 가는 시기가 된다면 역시 대형주가 먼저 갈 거라고 보십니까? 과거에 이렇게 지수가 30% 이상 이렇게 빠졌다가 올라왔던 그 장을 한번 우리가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요. 2020년 코로나 직후에도 제가 좀 전에 빅7이라고 했잖아요. 그 빅7 종목들이 다 시가총액 15위 안에 들어가는 큰 종목들이었었고요.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2009년도에 제가 7공주라고 했었잖아요. 그 7공주도 보면 다 대형주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렇게 시장이 크게 빠졌다가 올라올 때는 대형주 중심으로 올라오는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 방금 정광우 대표께서 얘기하신 부분도 있고요. 또 약간은 이제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2020년 코로나 위기 두 공통점이 보면 그때도 환율이 급등을 했었어요. 그죠? 예, 환율이 급등을 하면 항상 그럽니다. 이 주식 바닥에서 지금이라도 달러를 좀 사야 되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그럴 때마다 제가 얘기하는 게 달러를 많이 버는 우리나라 우량 수출 기업을 지금처럼 쌀 때 사시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라고 답을 합니다. 근데 외국인 입장에서 실제로 제가 그저께 전해 들었는데요. 왜 지금 삼성전자를 사느냐라고 이제 홍콩에 있는 펀드 매니저한테 물어봤답니다. 물어봤더니 지금 환율에서 지금 우리나라 지수를 달러로 환산을 하면 45% 빠져 있거든요. 고점 대비 45% 빠져 있고요. 지금 지수는 코로나 4월달 지수랑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달러로 환산을 해보면. 그래서 그 매니저 얘기가 지금 삼성전자를 사서 삼성전자 자체가 반도체가 회복이 안 되고 전자 자체가 안 올라와도 환율에서만 20% 벌 것 같다는 거죠. 예, 지금 환율이 다시 20년 평균 환율 보면 1130원 정도 나오거든요. 1130원 정도만 회귀하더라도 환율에서만 한 15% 벌고 그리고 배당도 지금 2.5% 가까이 주기 때문에 이 지수대에서 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가 2019년 1월 달에요. 1월 달에 어제 하이닉스 실적 쇼크 발표 있었잖아요. 2019년 1월 4일 날도 1월 7일이었죠. 그때 삼성전자 실적 쇼크 발표합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1월 달에 계속 주식을 사요. 아니 이렇게 반도체 가격이 급락을 하고 있고 실적이 쇼크가 나오고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까지 안 좋다고 하는데 외국인들은 왜 삼성전자를 사지? 그때도 이제 한 달이 건너서 홍콩의 매니저한테 물어보라 그랬어요. 예, 그때도 뭐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굉장히 흡사합니다. TSMC랑 삼성전자 배당이 비슷해져 있는 상황에서 파운드리만 하는 TSMC를 가져가는 것보다 삼성전자를 가져가는 게 유리한 것 같아서 우리는 삼성전자를 삽니다라고 그 홍콩에 있는 외국계 매니저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최근에 보면 TSMC 주가가 안 좋아요. 반면에 삼성전자 주가는 탄탄한 모습을 보이고 이런 모습이 아까 우리 정광우 대표께서 얘기했듯이 역사가 마크 트웨인도 뭐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요. 역사가 똑같이 반복되지는 않지만 라임이 있다는 거죠. 비슷하게 흘러가는 그런 현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BBB 중에 반도체하고 배터리 지금 두 분 말씀을 통해서 이해가 가요. 배터리는 뭐 워낙에 지금 강하기 때문에. 그런데 바이오는 이거 한번 식지 않았습니까? 이게 가겠습니까? 사실 바이오가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극단적으로 나뉘어졌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것들만 굉장히 좋았었고 네. 나머지는 정말로 힘든 시기를 보냈었었죠. 특히나 그 이제 임상 실험을 제대로 진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승인도 잘 안 나고 네.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래서 최근에 뭐 이미 몇 달 전부터 그 바이오의 경우에는 너무 많이 상대적으로 하락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글로벌의 경우에는 바이오 기업에 투자를 이미 받았는데 그래서 현금 가치만 따져도 시가총액보다 큰 기업들이 뭐 손에 뭐 계속해서 나올 정도로 많다. 네.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좀 지난 한 2년간을 봤었을 때 바이오라는 섹터 자체가 전체적인 시장 대비해가지고서는 좀 부진했던 측면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번에 여기에서 좀 실적이 나온다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좀 기대해볼 만한 신약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임상이 있다라든지 하게 되면 바이오주 중에서도 충분히 주목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태조 이방원에 이어서 이번엔 BBB5 얘기가 들려서 이 부분 한번 같이 짚어봤고요. 또 하나 시장 전체 흐름으로 봤을 때 요즘 외국인들은 들어오고 있는데 개인들은 또 나가요. 오늘도 개인들이 많이 나갔는데 그 돈이 어디로 가나 봤더니 금융권으로 갑니다. 은행이나 저축은행에 고금리 상품에 네. 대거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네,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거고요. 네. 네, 저축은행에서 뭐 6.5%짜리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5천만 원 정부가 네. 보장을 받는 상황에서 그렇게 수익을 따라서 안전하잖아요. 네. 또 당연한 건데 이 현상을 앞으로 주식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저는 내년 시장을 되게 좋게 보고 있거든요. 네. 좋게 보면서 내년 지금 정기예금 4.5%에서 6.5%짜리 가입을 하신 분들이 내년에 그 돈이 돌아왔을 때 네. 이 돈을 다시 재투자할까 보면 내년에는 금리가 툭 떨어져 있을 거예요. 아하. 뚝 떨어져 있으면서 2%에 넣어야 되나? 그런데 내년 되면 이제 경기가 다시 회복된다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면서 그 돈들이 다시 올라가고 있는 탄력을 받고 있는 주식으로 또 들어올 겁니다. 올라갈 때 사는 거네. 네, 올라갈 때 사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 나는 예금만 해라고 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아유 여기서 주식 너무 이제 짜증나고 지쳐서 못 하겠어. 네. 나 주식 팔고 그냥 5.5%짜리 뭐 6%짜리 예금을 사는 게 어때라고 하는 분들은 결국은 작년에 주식 좋을 때 고점에서 사고 밑에서 주식 팔아서 금리로 더 찾아갔더니 내년에 보니까 다시 주가가 또 올라와 있으면서 그때 또 주식을 사게 되는 그런 악순환에 좀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주식을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부터 내년에 뭐 2,800 정도만 가더라도 지수 자체만 한 25% 30%가 나거든요. 네. 거기다가 이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배당도 나오니까요. 네, 그런 식으로 따져보면 굳이 여기서 이제 주식을 팔아서 예금으로 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1억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4,700만 원은 저축은행에 넣고 네. 나머지 돈은 주식을 좀 지금 싸니까 네. 조금씩 나눠서 이러는 것도 방법일 것도 같고요. 네. 그러면 내가 가진 걸 가지고 이제 그 주식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내가 대부분이 우량주에 물려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럼 그거는 이제 물타기로 가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저희가 얘기했듯이 아까 BBB5라고 뭐 새롭게 나오는 소위 얘기해서 뜬다는 그 주로 좀 가야 되는 건지 이런 것도 궁금해 하실 거라고요. 이제 앙드레 코슬란이 저는 그 투자자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네. 책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많이 물어본다는 거죠. 많이 빠지고 나면 그래서 많이 빠진 걸 사야 되나요? 적게 빠진 걸 사야 되나요? 아니면은 성장주를 사야 되나요? 가치주를 사야 되나요?라고 하면 섞어서 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 맞추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이 빠졌을 때는 그 자체로 주식에 매력이 많이 이제 생겨나는 것이고 그 중에서 뭐 이렇게 말씀드려도 아마 본인의 성향이 분명히 포트폴리오에 투영이 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섞어서 나눠서 이제 대형주 위주로 해가지고서 매수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앞서 이제 말씀해 주셨었던 그런 뭐 예금에 대한 부분이나 주식에 대한 부분들 이런 걸 생각을 하면 저는 오히려 지금이 그 가지고 있던 현금을 주식 쪽으로 계속 옮겨갈 때이다 생각을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흔히 이쪽에서 얼마를 벌어다 주느냐를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연초 이후부터
증시가 좋지가 않았죠. 예. 그때 당시에 현금 보유를 늘리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면 들려왔던 대답이 지금 금리가 몇 프로인데 현금 가서 얼마 먹겠다고인데 그게 오히려 내가 손실을 방어해서 지금 돌아놓고 나고 보니까는 그때 현금을 가지는 게 맞았거든요. 아주 저금리 예금이더라도요. 마찬가지로 지금은 금리가 더 좋아 보여요, 예금이. 그렇지만은 생각보다 주식의 매력이 더 클 수 있다는 점을 한번 또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종목별로 다 오늘도 보세요. 대부분의 종목이 올랐는데 400개 정도 종목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이 400개 종목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셨을 거고 주가가 올라갈 때 내 종목만 오르지 않으면 그거는 지금보다도 더 화가 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맞습니다. 지금 앞에서 우리가 반도체 얘기를 했습니다.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근데 반도체 업황이 내년에도 좋을 것 같지 않다 이런 얘기 하도 많이 들려서 네, 그렇죠. 실적도 안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진짜로 가능한 건지. 네. 네. 그것도 우리가 반도체가 지금 거의 10년 동안에 보면 네. 요 3강 체제로 굳어져 있거든요. 네. 네, 2010년도에 이제 LP다감하고 2011년도에 이제 하이닉스가 SK텔레콤으로 인수가 되면서 네. SK 하이닉스가 됐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반도체의 움직임을 보면요. 하이닉스가 좀 의미 있게 크게 빠졌던 적이 네. 2015년 그리고 2018년 그리고 올해입니다. 근데 보면 전부 다 실적이 가장 좋을 때 빠졌어요. 네. 예, 그리고 그 다음 해부터 반도체 실적이 이제 박살이 나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2019년도에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87%가 나옵니다. 그렇게 마이너스 87%, 그 전에 21조에 가까운 영업이익이 나왔다가 2019년도에 겨우 2조 7천억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하이닉스 주가가 2019년도에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55% 올랐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는 어떻게 보면 이 새 플레이어가 있고 사이클이 요즘은 어느 정도 좀 많이 좁아졌어요. 예. 옛날에 PC에만 반도체가 들어갈 때라 모바일 서버에 들어갈 때라 이 사이클이 좀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이 새 업체가 이게 가격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은데 하면 바로 어제 하이닉스에서도 50% 캐파를 축소하겠다. 네. 그리고 마이크론도 얼마 전에 축소하겠다라고 하면서 공급을 조절을 합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게 막 이상한 폭락이 안 나옵니다. 예. 예, 그렇게 본다면 이미 반도체 주가가 하이닉스, 삼성전자 전부 다 40% 이상 빠졌어요. 네. 예, 2018년에서 19년 넘어갈 때 하이닉스가 42% 빠졌다가 그 다음에 55% 올랐고요. 삼성전자가 36% 올랐다가 그 다음에 44% 올랐거든요. 예, 그런 걸로 보면 이미 내년에 올 반도체 불황은 충분히 반영이 됐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 충분히 반영된 것 플러스 어느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 빠지는 건 뭐야? 그 부분은 금리 때문이었던 거죠. 예. 그래서 금리가 다시 안정화되고 반도체는 우리가 예상한 수준의 침체만 오더라도 주가는 오히려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반도체 업체들이 가격 조정, 그러니까 산유국들이 네. 기름값 조정하듯이 네. 반도체 업체들이 감산을 통해서 가격 조정을 한다. 네. 예. 현대차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현대차는 지난 여름에 뜨거웠죠. 한 20만 원 가까이 가다가 그때부터 계속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 담아야 되는 건지. 그 현대차도 거의 많은 분들이 많이 가지고 계셔서 현대기아차 어떻게 보십니까? 네네. 뭐 사실 이제 자동차의 경우에 네. 최근에는 조금 비용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그리고 또 IRA 관련해가지고서도 좀 이슈가 나오면서 하락을 했었는데 어쨌든 이제 그 미래에 우리가 이제 자동차 산업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봤을 때에 한 축은 친환경이 있을 것이고 한 축은 또 자율주행이 있을 겁니다. 근데 자율주행 측면은 저희가 뭐 현대차의 기술력이 높다라고 우리가 아직은 판단하기 어렵지만 친환경 쪽에서는 분명히 지금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글로벌의 이런 이제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 중에서는 가장 좀 괜찮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도 지금 52주 돌려보니까 많이 빠져 있습니다. 마이너스 24 이상 빠져 있어서 고민이 깊죠, 다들.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네카오의 배반, 배신, 네이버 카카오 얘기입니다. 제가 약자에 좀 약하시군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9세대다 보니까요. 네. 그 네이버 카카오만의 이게 문제일까? 예. 예, 우리가 항상 주가가 떨어졌을 때는 이게 마켓 리스크 때문에 같이 떨어진 건지 예. 아니면 이 개별 기업만의 문제 때문에 떨어진 건지 예. 예, 그런 부분을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뭐 아시다시피 예, 미국의 웬만한 플랫폼 기업들 다 마이너스 60에서 70% 지금 빠져 네. 있잖아요. 네. 그러면 뭐 네이버, 카카오, 뭐 코스닥에 보면 아프리카 TV도 네, 네. 거의 뭐 60% 이상이 이렇게 빠져 있기 네. 때문에 개별 기업의 이슈는 좀 아니다 일단은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보면 최근에 굉장히 실망스럽죠. 네. 카카오가 목통이 되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목통이 조금은 휴식을 주는 네. 그런 시간이 되기도 했었지만 많은 분들이 탈퇴를 했다가 다시 또 다 가입하셨더라고요. 네. 제가 늘 우리가 이 기업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계속 투자를 해도 되나라는 고민을 할 때 네. 항상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이 회사가 생산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대체 불가한 제품인지 이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그동안에 이제 애플도 그렇고 뭐 아마존도 그렇고 여러 번의 주가 부침이 있었습니다. 네. 부침이 있었는데 이거 아니면 우리가 대안을 찾을 수가 없을 때 결국은 이제 그 제품을 쓰게 되는데 카카오 가입자들이 400만 명이 탈퇴했다가 다시 다 가입을 했다는 거 보면 여전히 그 서비스 자체는 대체 불가한 서비스고 최근에 보면 카카오 단톡방에서 나오려고 하다 보면 자꾸만 광고가 떠요. 네. 2019년도에 카카오에서 이제 톡보드에 광고가 뜨면서부터 이익이 급증을 하면서 카카오 주가가 날아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카카오 경영진들이 수익에 신경을 쓰는구나. 라는 건 알겠는데요. 카카오 경영진들이 지금 보면 너무 우왕좌왕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주주들이 이제 그 자회사 상장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카카오 게임즈가 그 오딘이라는 뭐 게임을 만든 회사를 또 분할 상장하는 거 그런 네. 거는 안 되는 거죠. 네. 네, 그런 거는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데 카카오가 보면 자회사가 지금도 130개가 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카카오의 이 자회사들은 약간 벤처 기업들을 카카오가 사서 그리고 이 카카오라는 생태계 안에서 이제 키우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뭐 약간 벤처 캐피탈리스트 같은 개념이기도 하거든요. 그럼 뭐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은 위험한 회사에 투자해서 키워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상장해서 팔아먹어야 되죠. 네. 그래서 카카오의 경영진들은 지금 130개가 넘는 이 자회사들을 이 회사는 무조건 내가 끌고 가야 돼 하는 회사는 흡수 합병을 하셔야 되고요. 이 회사는 카카오의 생태계 안에서 키워서 어느 정도 살아나면 내가 팔아먹어야 돼.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하셔가지고 자회사를 상장을 시키실 때 이 회사는 우리가 5년 안에 매각을 해서 주주들한테 환원을 할 계획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정확한 계획을 좀 세우시면 카카오에 대한 이 많은 불신이 사라질 네.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언제부터 시작될지 모르지만 상승장이 왔을 때 이제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대형주가 먼저 가고 이거는 이해가 가는데 네이버 카카오도 대형주잖아요. 네. 그렇다면 그때 네이버 카카오도 갈 것이냐? 이게 이제 또 관심거리거든요. 네, 저는 뭐 당연히 일정 부분은 같이 반등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거기에서 조금 더 가기 위해 가지고서는 보통 이렇게 그 조건이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경기가 우리가 좀 안 좋을 것 같아, 우려가 많아지게 되면 그러면 경기 민감주들도 같이 많이 빠져 있는데 경기 민감주가 먼저 좋아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특히 한국에 민감주가 많고 그래서 제일 주목을 받을 거는 1차적으로는 당연히 반도체입니다. 네. 반도체가 받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서 플랫폼 기업은 그럼 계속 안 되느냐라고 하면 미국을 보시면은 예시가 좋은 예시가 좀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입니다. 나머지 기업들도 다 안 좋고 넷플릭스도 그동안은 안 좋았어요. 그런데 실적이나 아니면 질적 지표가 좀 좋아지니까는 좀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우리가 성장주라고 했었을 때 이것이 비상장 기업이면 장기적인 비전 속에서 실적이 어떻게 되든 별로 상관 안 하고 기업 가치를 계속해서 높여줍니다. 그런데 일단 상장을 하고 나면 이익이 무조건 잘 나야 된다라고 봅니다.
겁니다. 그래서 이들 기업 중에서 어느 정도 이제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반등이 나오고 거기서 좀 더 차별적인 랠리를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실적이 기대치보다는 잘 나와야 된다. 네. 그랬을 때에는 뭐 앞단에 있는 광고 경기라든지 네. 아니면 그동안 엄청난 비용 요소로 작동해온 인건비의 굉장한 증가 이런 부분들에서 좀 개선된 것이 나온다면 그렇다라고 하면은 뭐 추가적으로 랠리에 동참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근데 어제 이제 미국 실적 나오는 거 봐서는 이게 무서워요. 이게 비슷한 것들이 막 빠지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번 상승 랠리가 온다면 이것들도 같이 갈까 이런 궁금증이 생겨서 한번 네, 여쭤본 네.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배터리 종목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배터리 종목은 다른 거 다 빠질 때도 잘 지켰어요. 그리고 또 어떤 건 오히려 또 올라갔어요. 그래서 배터리 종목의 지금 별명은 연어입니다. 도도하게 물을 거슬러 올라갔으니까요. 다 아래로 흘렀는데 배터리는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배터리를 지금 담자니 다른 건 그래요.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담는데 솔직히 투자를 하는데 그렇게 큰 부담 없어요. 떨어졌으니까 올라갈 거니까. 근데 배터리는 지금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여기에 편승해도 될까 이런 부담은 있어요. 네. 그 최근에 이 약세장에서 어느 정도 네. 강세를 보였던 업종이 방금 말씀하셨던 이제 배터리고요. 네. 또 하나가 이제 삼성바이오 같은 기업도 안 빠지잖아요. 예, 예. 왜 안 빠질까라고 생각하면 엄청난 고성장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다가 또 하나 더 중요한 요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한국의 배터리 업체 소재 업체 아니면 삼성바이오가 아니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대안이 있느냐, 네. 대체제가 있느냐. 네, 그 부분이 중요한 건데 우리가 뭐 디스플레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그동안의 태양광이라든지 크게 이제 성장주였다가 성장주인 줄 알았다가 쫓아갔다가 크게 이제 네. 박살이 났던 거 보면 중국이라는 엄청난 서플라이어가 들어왔을 때 그렇게 박살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성장이 계속 탄탄하게 나오고 그 기업들이 방금 말씀드렸던 그 기업들이 다 달러를 벌어들이는 기업이에요. 네. 예, 이런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거는 좋은데 우리가 조심하셔야 될 거는 항상 이렇게 고성장하는 기업은 경쟁 구도를 늘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경쟁 구도가 조금 더 이제 쉽게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요. 갑을 관계가 바뀌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네. ASML이라고 반도체 노광 장비하는 예. 회사가 우리가 슈퍼을이라고 하잖아요. 예, 왜냐하면 삼성전자, TSMC, 사이닉스에서 서로 우리 주세요. 아니면 중국 업체에서도 우리한테 달라. 근데 이제 을인데 골라서 줄 수 있나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배터리 업체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엄청난 이제 전기차 수요가 생기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가 배터리에 대한 그 공급 회사가 없다 보니까 계속 우리한테 매달리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런 갑을 관계에서 여전히 을이지만 갑 같은 네. B2B로 공급을 하지만은 갑 같은 위치에 있을 때는 괜찮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PER이라든지 되게 높잖아요. 예, 이런 부분이 방금 말씀하셨던 어제 미국 시장의 기업들 보니까 겁난다라고 하셨던 게 바로 메타였을 거예요. 네. 그죠? 이 메타라는 부분이 계속 성장주라고 우리가 알았는데 뭐야 이익이 마이너스 50% 감이 가네. 이렇게 되는 순간 성장주에 줬던 그 멀티플이 PER이 뭐 70을 주다가 아니 뭐야 얘는 역성장이네 하면서 주가가 곤두박질 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방금 배터리 여전히 우리가 보면 슈퍼 각 같은 그런 위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실적 모멘텀이 나와서 어느 정도 우리가 투자를 할 수는 있겠지만 고밸류에이션이기 때문에 경쟁 구도가 무너질 수 있는지를 늘 체크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항상 주가 주식 투자하고 이럴 때 달리는 말에 편승하지 마라, 올라타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해서 배터리는 지금 잘 달리고 있어서 내가 올라타도 될까 이런 궁금증이 생겼어요. 네, 사실 오늘 방송에서 저는 이제 요 부분은 다 앞전에 말씀드린 느낌인데요. 만약에 만약에 뭐 주식이 없으신데 지금 담겠다라고 하시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장주하고 가치주 많이 빠진 거 적게 빠진 거에 나눠 담으시는 게 제일 낫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미 만약에 다행스럽게도 성적이 굉장히 좋았었던
그런 이제 주식들, 2차 전지 관련 배터리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계셨다면 네. 그렇다라면은 그것도 똑같습니다. 나누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쪽에서 좋았다라고 하면은 내가 정말로 가지기 싫었고 좋지 네. 않게 봤었지만은 그 부분에서 뭔가 밸류에이션 매력이 생겼다라고 하면 나누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번에는 이제 좀 이렇게 우리가 크게 30% 이상 하락 이후 반등이 나올 때에는 좀 사이즈 효과가 크게 작동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사실 지금 저희가 오늘 나오고 있는 이들이 다들 좀 대형주 위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런 부분들을 적절히 이제 그냥 좀 나누시는 그런 말씀만 계속 뭐 반복드리게 되는 것 아니 같습니다. 제가 이제 주식으로 큰 돈 버신 분들 얘기를 가끔 들어보면요, 이분들이 몇 개 이렇게 나누신 분들이 아니더라고요. 네. 한 종목에 소위 얘기해서 그냥 몰빵을 하셔가지고 이걸로 돈을 번 분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정광 크리에이터는 지금 시기에는 좀 나눠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네.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선택과 집중을 하는 거는 그분들은요, 저한테도 그럽니다. 너가 목숨 걸고 네. 이 회사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깊게 아. 분석을 해서 한 종목에다가 몰빵을 하는 그 정도의 노력을 했냐라고 아. 그렇게 물어보세요. 예.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음. 실제로 이제 2차 전지 배터리 소재 업체에 투자하셨던 분인데, 나는 회사 공장 정문 앞에 가서 그 트럭이 왔다 갔다 네. 하는 대수도 세고 왔었다는 네. 그런 얘기 할 정도로 네. 그 정도로 네. 남들이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 기업에 대해서 깊게 팠을 때 선택과 집중을 하는 거지. 우리 일반 투자자분들이 저한테도 오셔가지고 전무님 보여드리기 참 창피한데 종목이 70개나 돼요 이러거든요. 네. 그럼 전 잘하셨다고 해요. 그냥 지수 만드신 거잖아요. 스스로 ETF 만드신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 모르고 산다? 그러면 무조건 분산하셔야 되고요. 정말 내가 이거는 이 업계에 여기 방송에 나오는 어떤 전문가보다도 내가 이 회사에 대해서 내가 더 많이 알아. 네, 그럴 때 선택과 집중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차이가 있군요. 네. 네. 내가 목숨 걸고 이걸 연구해서 정말 이거다라고 판단이 섰느냐 이거군요. 네. 예. 지금 저 박색 대표 오늘 나오셨습니다만 박색 대표 하면은 저 동학 개미들의 스승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만큼 요즘 같은 때는 또 마음도 무거우실 것 같아요. 너무 저는 제가 왜 방송 나오고 있나 네, 그런 생각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냥 혼자 주식하거나 하면 너 얼마나 편하게 할 수 있는데 이미 우리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까지 한 170조를 사셨어요. 2년 동안에. 네, 170조 정도를 사셨고 그분들이 다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하신 건데 무조건 잘하신 거예요. 네.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분장실에 있는데 이렇게 분장을 해주시는 분이 주식 안 하는 게 잘했지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주식을 안 하면요. 평생 우리가 이 노동으로 열심히 번 돈이 물가 상승 때문에 절대 부자가 될 수가 없고 평생 노후가 돼서도 우리가 늙어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려고 이제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하는 건데 옛날에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1960년도에 저 강남에 땅 한 100평만 사놨더라면 네, 그리고 30년 전에 판교에다가 땅 샀더라면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불과 20년 전에 네이버를 샀으면 뭐 300배 벌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 네이버가 70% 빠졌잖아요. 똑같아요. 지금 그 땅이 네이버라는 땅이 저는 이제 강남역의 빌딩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강남역의 빌딩이 10억짜리가 3억에 나온 거예요. 네. 지금. 네. 그런 개념으로 보면 우리가 이게 정말 그 부동산으로 따져서 서울의 강남역에 있는 그런 아파트 빌딩인가 그 부분에 대한 가치 판단, 그 가치 판단만 우리가 제대로 한다면 이 가격의 변동성에 대해서는 내가 좀 위에서 사서 마음 아프더라도 결국은 네이버가 됐든 삼성전자가 됐든 그런 초우량 기업은 다 정고점을 돌파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경주마는 매크로보다는 그 투자의 본질에 대해서 지금 이 시기에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에 대해서 두 분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투자에는 왕도는 없습니다. 정도만 있을 뿐이다. 이런 생각이 또 들게 됩니다. 경주마는 이번 주는 오늘까지 달리고요. 내일은 쉬고 다음 주 월요일 장 끝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